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의 기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해낭의 이코노미스트의 원자재 사업부 팀에서 써놨던 내용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이 박스권에서 갇혔는데요. 금 가격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 미 달러 인덱스의 가파른 약세로 인해서 달러와 역상관성이 높은 금 가격에 선박 압력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FOMC 의사록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우려와 테이퍼링 시점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미 연준의 정책적 스탠스가 보다 중요해졌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리 상승 탄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비교적 안정적인 금리 흐름과 달러 약세가 당분간 금의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해당 질병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채굴이 될 텐데 일을 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으니까 생각보다 채굴 양이 준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거니와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 급락하며 안전자산 선호 강화, 인플레이션 해진 수요도 복귀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비롯한 암호화폐 급락으로 선호 심리가 약화가 되었으며 안전자산의 금에 대한 상대적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금, 구리 비율이 글로벌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지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옮겨갔던 인플레이션 해지용이 금의 투자 수요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며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율적인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작년 4분기부터 비트코인 신탁으로 자금 유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지면 해지 자산으로 매력도도 약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5월 이후 신탁의 자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금 상품의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금 투자가 확대될 개연성의 여지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보여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언급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 가이던스 제시 시점을 감안하게 되면 금 가격이 종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생각이 들며 그 다음으로 기저효과에 대한 물가 상승은 2분기 이후 소멸이 되었는데 이게 원자재 공급망 차질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다라고 해도 서비스업에 대한 정상화 수요가 늘어나고 점진적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늘어날 수가 있다. 고용시장도 점진적인 개선이 되면서 4분기 미 연준 테이퍼링 가이던스 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질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에 유도할 것이며 금 가격의 추세적 상승을 제한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의 인플레이션 해지 및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면서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금 투자 쪽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금의 투자를 보고 10% 먹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두세요. 그냥 말 그대로 안정적인 그 성향 빼놓고는 뭐 그렇게 뭐 달콤한 수익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그래 해당에 있는 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달러 가파른 약세가 금 가격의 상승을 지지한다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금과 연동 국채 10년물 금리와 거의 커플링돼서 가는 부분과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의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과열했던 시점에 대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 금에 대한 좀 추정치를 또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좀 재미난 부분과 금 자금과 비트코인 신탁의 유출입 시점이 좀 맞물렸다라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보다도 중요했던 문구를 물가에 평가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발언이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인 요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4월 의사록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위원들이 일시적 요인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병목 현상 및 투입 부족에 빠르게 해소되지 못한다며 올해 물가 상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공급망 붕괴, 기존 예산보다 더 지속되면서 투입 비용이 더욱더 높아진 점을 주목했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의 정책적 대응을 충분히 전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갑지 않을 수준으로 상승할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가, 곡물 기저효과와 주택시장의 둔화, 그리고 드라마틱한 소득 증가의 제한적과 소비 지출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월, 5월 피크 아웃을 찍은 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칙적인 요인이 있어서 연준은 고민이 많다. 이런 내용이 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자산 운용사 포버스가 이더 ETF 1100개 추가 배입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홍콩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 투자자에게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 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의미 없고요. 좀 이따가 뒷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TC 할인율이 10% 개선, 락업 기간 만료 등의 영향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디어는 GBTC ETF를 전환한다라는 계획에 따라 약간 좀 투입량이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6월 말까지 GBTC 투자자들의 락업 기간이 다소 만료되는 점도 할인율을 해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레스케일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 신탁을 그대로 아마 재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본인이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받아서 다시 재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냐? 이때까지 잘 운영을 했으니까. 18년도 때, 19년도 때 잘 버텨주면서 20년도 때 수익이 많이 났고 지금도 많이 났으니까요. 믿고 가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재미니 창업자 기관 암호화폐 시장 진출 중 퍼드 무시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테더 미국 내 은행 시스템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국내 은행 시스템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이 같은 난관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더가 준비금 규모는 상당하지만 그들의 준비금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그리고 반드시 바하마 소재 은행을 애치됐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OCC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을 못할 확률이 꽤 높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의 담보 비율도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1대1 비중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대1 비중이 언제 깨졌냐? 2018년도 하반기 때 하면서 19년도 초에 또 법적인 부분이 도달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게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재무장관 암호화폐 디지털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디파이를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을 쉽게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행 시스템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은행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자동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는 이미 디파이 시장의 2.0이 끝나고 3.0 시대가 되면 그때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디파이를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의 디파이가 상당히 문제 있고 5월달 되기 전에 4월달인가 5월달에 올려놨던 그 영상에도 디파이의 문제점으로 조정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최근에도 디파이 문제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FT도 마찬가지죠. 이 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저랑 그리고 저를 통해서 또 투표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의 소신대로 또 투표에 임해 주셨던 모든 20만 명 분들에게 저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태계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투표가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답변이 대충 나왔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거 되게 이제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쉽게 언급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규제 기관장들에 대한 액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규제 기관장들이 너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 우리의 국민의 힘을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번 20만 명이 동참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정부라도 쉽게 그거를 주축으로 밀어서 유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수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지금 충격을 먹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기록도 대충대충 기록을 해서 중간에 기록 과정이 없어서 이게 불법 공매도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돼서 그걸로 엄청나게 까임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의 또 단합으로 인해서 그만큼 얻어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2천만 원 한도가 2023년도가 되면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5천만 원까지 또 증대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매월, 정확하게 매월 또는 매분기 기준으로, 반기도 아닌 분기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리 세금을 떼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양도세를 미리 가져가. 그래서 복리는 정부가 가져가겠다라는 희대의 개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열빡쳐서 국민청원 한 번으로 쌩까더니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려서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당의 유튜버 분들, 주식 유튜버 분들이 되게 많이 동참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시 접속자가 거의 7만까지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정 유튜버 쪽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조세희 연구원을 어떻게 해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조세희 연구원들은 자기가 설계해놨던 조세 설계가 그냥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열분을 또 토하기도 했죠. 상식선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도 단합을 해서 계속 한번 빠꾸를 먹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두드리면 언젠간 바뀐다. 그게 파격적으로 바뀌진 않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생태계 정도에 대해서 위협적이게 세금이 더 많이 붙거나 그럴 일은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다 있는 이야기예요. 자료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 그리고 원래 주식을 해왔던 사람은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또 1년이 이제 갓 됐을 겁니다. 1년 3개월 정도인가 아마 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개미가 이룬 업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유명했거든요. 네, 테더가 USDC로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달러 연동 테더가 국내 은행 시스템 접근이 어렵다는 아까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USDC가 좋을 것이다. USDC는 코인베이스 또 이제 거기에 또 얽혀져 있는 또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는 잘 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또 남겨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산 범주 안에 들어간 것 같다. 이건 내 생각이다. 파동 이론을 근거로 예측한 상승 시나리오인데 이번에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여기서 좀 많이 떨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상승이 이어나가지 않겠냐라는 형태예요. 이분의 주장은. 그래서 어떤 형태냐, 3K로 시작한 상승판 3파를 진행을 했고 현재 4파 조정 구간을 보고 있다. 상승을 이어가서 9만불 언저리로 마무리된다면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은 충분히 1억 근처에 도달하지 않겠냐. 결론은 초파일 대하락 저점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일만 없다며 정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제가 한 가지 떡밥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이 ETF에 대한 상품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눈치껏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왜냐 어차피 신탁을 ETF로 교환해서 실물시 ETF를 운영하겠다라는 게 본인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물 ETF 부분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 쪽에서 운영했던 운영사들 중에 ETF가 한 곳만 더 돌파가 되면 미국 안에서 돌파가 되면 가능성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케일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게 나오면 진짜 슈퍼급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신탁으로 한다고 해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6월 달에 어느 정도 그게 만기가 나왔던 물량이 일정 물량은 또 소비를 하겠지만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를 하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야, 최고점 대비 지금 66% 이상 빠졌어. 야, 다시 한번 신탁을 맡기자라고 하겠죠. 그 어려웠던 2018년도 때도 그레이스케일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또 마케팅, 홍보팀, 영업팀들이 전화를 돌려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신탁에 대해서 예치를 하게끔 유인을 할 수 있는 스킬도 대단히 잘 갖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기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약간의 좀 대규모 행사와 정치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만 잘 넘긴다고 하면 그때부터 또 그 많은 물량이 다시 한번 스테이킹 형태로 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물량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 물량이 큰 뭉텅이잖아요. 예, 큰 돈으로 다시 회계해서 돌아왔으니 그 돈을 다시 재이치했었을 때는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올해 안에 다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해당 표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물론 좀 느리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과 코스모스가 디파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비티를 통해서 네트워크 제공된다. 뭐 덱스, 뭐 분상형, 브릿지, 그래비티, 브릿지를 조합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에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만 이야기를 할게요. 2017년도 9월달 기준으로 중국의 스탠스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채굴도 바뀐 게 없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원 회의에도 직접 언급이 됐지만 이 내용이 있었을 때도 뭐 바뀐 게 없어요. 원래 했던 거 그냥 좀 더 강조한 것 뿐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것으로 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팩트가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그냥 그거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벌써 짬밥만 꽤 오래 많이 먹었죠. 물론 이런 자료 기반, 시향적인 자료 기반은 매번
다 찾아보기도 했고 지금 저는 중국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정확하겠죠. 분위기는 뭐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뭐 채권 외환의 뭐 레거시나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좀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있습니다. 석탄에 대한 규제로 부분도 있고 호주와에 대한 또 관계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상 채굴을 좀 방해하기 위함보다는 석탄에 대한 영향성 때문에도 좀 일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기존에 뭐 그렇게 영향성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 금융시장 안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중국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홍콩을 통해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없어요. 예. 팩트입니다. 없어요. 인스타그램 NFT 플랫폼 출시한다. 크리에이터와 접촉 중이라고 하는데 뭐 호날두, 드웨인 존슨 뭐 이런 쪽이죠. 아, 하나 더 팁으로 상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연예인이 누구냐면요. 스포츠 스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1위는 드웨인 존스입니다. 네, 게시물 한 개당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한 개당 13억 원을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나예요. 사진 하나만 올려도 13억 원을 받습니다. 그럼 한국의 대표로 차은우 씨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한 개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편차는 있을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으로 뭐 보게 되면 요 내용은 뭐 요 부분을 조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팬케이크 버니 한때 99% 급락 플래시론의 공격을 받았다 라는 내용인데요. BSC 생태계 부분에 바이낸스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요게 일어났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고 되게 좀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플래시로는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게끔 그 12초 안에 이더의 지금 취약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그 플래시용으로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해킹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파이의 취약적인 부분을 잘 이용을 해서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파이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그걸 진행을 했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한쪽을 또 레버리지를 써서 좀 많이 올리고 그거의 차익분을 좀 먹고 유동성이 이제 적은 거를 좀 찾았겠죠. 찾아갖고 설계를 해서 또 해먹고 교환해서 그것을 또 많이 남기고 뭐 조작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1월 달인가요? 2월 달에 있었고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때 커브도 있었고 한때 가장 컸던 최초가 뭐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좀 제가 따로 찾아서 그 최초 일어났던 그 시점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게 되면 이 짤막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플래시온 공격이라고 해서 한 개 블록 12에서 13초간 만들어지는 시간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요새 무담보 대출이 한때 인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2020년도 초반 때인가 아마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받을 트랜잭션을 만들고 트랜잭션 저장이 되고 담보를 갚아서 트랜잭션 저장 없이 대출 상환 이더리움 상에서 이제 재정거래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요. 자금을 빌려가는 사용자를 담보 맡길 필요 없이 대출이 가능했다는 거. 대출 실행 후 트랜잭션 내에 갚지 못하면 롤백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공격이 어떻게 되냐? 담보, 암호화폐 대출 담보를 설정 시 일시적으로 담보 가치를 조작을 하고 실제 담보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을 바로 갚아서 그 차이만큼 이익을 내서
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의 뭐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인데 뭐 여러 가지 시황적인 뭐 중국이 뭐 그렇게 해서 뭐 규제로 인해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리고 과거에 2020년도 12월 21일자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비트코인 시장의 지금 이런 패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도 요때도 2020년도 언제냐? 이때 지나고 요때죠. 이때 2020년도 때 이 플래시론 공격으로 인해서 요때 이렇게 많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디파이의 취약적인 거를 잘 찾아서 그만큼 많은 타격을 줬죠. 그래서 이더의 가격이 많이 줬는데 이게 지금 공개된 부분만 팬케이커의 그 비니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이지 않게 많이 짤짤이로 많이 그렇게 공격을 저는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좀 조각을 맞춰보면 최근에 가스나 온톨 가스나 그리고 스팀 달러나 이런 게 갑자기 급증했던 부분도 급증했다가 급락 나왔던 부분도 약간 그런 추임새가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디파이와 연동됐던 모든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밀렸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덜 밀리는 그런 현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치코인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대형 코인들이 더 많이 밀려버리는 기현상. 그런 걸 보면 보이지 않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공격을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건 디파이의 취약점, 뭐 NFT의 지금 취약점, 이런 거를 적절하게 지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기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한때 그런 공격을 많이 당함으로써 오히려 테더가 또 절묘한 그 시점에 또 올라왔고 또 그만큼 그 시간대로 또 비교를 했었을 때 또 그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도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림을 또 그려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이번 시점에 있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떻게 보면 오라클 기반으로 어, 거의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체인링크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서든 디파이에 대한 그런 부족분이 앞으로 시간과 성장통으로 인해서 조금 극복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중간 과정에서는 조금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디파이 쪽에 대한 핵심으로 성장했던 그런 애들은 거의 다 주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러하고요. 뭐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저는 하반기에 약간 먹을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제 투자 성향은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공격적이다라고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은 공격적으로 주워 담고 6월, 7월, 8월 달까지는 최소한 나눠서 계속 모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 팔았던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는 시드 물량으로만 좀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잘 해서 나머지 50%를 연말에 좀 정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매우 힘드시겠지만 잘 극복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